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근골격계 파트 질환 살펴볼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골다공증 파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골다공증은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골밀도가 이렇게 낮아져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골이 이렇게 밀도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굉장히 단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골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이렇게 뚫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뼈가 이렇게 스펀지 모양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쉽게 이렇게 작은 그런 손상에도 작은 자극이나 이런 거에도 쉽게 이렇게 부러지기 쉬운 걸 갖다가 우리 골밀도가 이 밀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스펀지 모양처럼 돼가지고 쉽게 이렇게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갖다가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골다공증의 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성의 폐경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여성의 폐경이 왜 원인이 되냐면요, 여러분. 여성 호르몬이 폐경이 되면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성 호르몬에 우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여성 호르몬. 그럼 이 에스트로겐이 뼈를 지켜주는 호르몬이었어요. 근데 폐경으로 인해서 뼈를 지켜주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골밀도가 조금씩 작아지는 게 아니라 폐경으로 인해서 갑자기 골밀도가 떨어져가지고 골절이 되기 쉬운 상황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된 여성이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심하게 저체중인 경우에는 이렇게 뼈가 튼튼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다음에 운동 부족이라던가 아니면 갑상선이 바로 칼슘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생겨서 칼슘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골다공증 생길 수 있고요. 다음에 40세 이후에 골절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다음에 내가 칼슘을 섭취를 안 했다거나 뼈랑 상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흡수 장애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부신피질 호르몬요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런 약물에 복용을 했을 때 아니면 또 어떤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어떤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여기 원인에서 이 폐경 중요하고요. 폐경, 여성 호르몬 부족, 다음에 저체중일 때 중요하고요. 다음에 갑상선 질환도 뭐랑 상관이 있냐면 칼슘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칼슘의 섭취가 부족했다던가 아니면 흡연 음주도 영향을 미치지만 카페인의 과다 섭취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을 먹으면 소변 보러 가잖아요. 그럼 소변 보러 갈 때 칼슘까지 같이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칼슘 부족으로 이어지고요. 다음에 무리하게 다이어트 했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전적으로 뼈가 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소인도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증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게 골밀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골에 문제가 나타나서 골의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통증 나타나고요. 골밀도가 낮아지니까 키가 줄어들게 되고요. 다음에 등이나 허리가 게 되고 잦은 골절을 일으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충분하게 칼슘 섭취해가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호르몬 치료 받아야겠죠. 그래서 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 폐경으로 인해서 부족하게 되면 뼈를 지켜주는 호르몬이었는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되기 쉬운데 내가 무거운 체중으로 누르게 되면 골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음에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힘을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근육에 이 힘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부하시키는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 체중 부하시키는 운동에 가장 좋은 게 걷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부하시켜가지고 뼈랑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칼슘, 이렇게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흡수를 도와주는 걸 갖다가 우리 비타민 D거든요. 비타민 D.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카드하고 외우시면 돼요. 카드.
카드. 그래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D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다가 카드 다 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D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하던가 아니면 비타민 D는 뭐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냐면 일광욕 있잖아요. 이 일광욕을 통해서 한 5 내지 10분 정도의 일광욕을 하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을 쐬는 이 일광욕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먹어주거나 아니면 약재로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주고요. 다음에 이렇게 음주는 술을 먹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피해가지고 지금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감소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음주나 흡연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금연하고 금주해가지고 성호르몬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Y라인이 있는 이 부위 있잖아요. 여기. 이 Y라인이 있는 이 부위를 갖다가 우리 뭐라면 고관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부위가 지금 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고관절 골절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여기가 뚝 잘 부러지고 이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노인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똑 부러지게 되면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이 부동 상태가 계속 오래되게 되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의 합병증이 생겨서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관절 골절은 지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에게 지금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고령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지의 기능, 하지가 지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똑 잘 부러지는 거고요. 다음에 시력장애로 인해서 잘 보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제가 아까 골다공증은 누가 많이 생긴다 그랬죠? 저체중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체중이 이리로 갈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보조기를 사용한다는 건 스스로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이래서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알코올을 섭취하면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앞도 잘 못 보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니까 넘어져서 골절 같은 거 잘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증상은 여기 Y라인이 있는 부위가 바로 서해부잖아요. 그죠? 이 Y라인이 있는 부위가 바로 서해부잖아요. 여기가 지금 골절이 됐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골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해부의 통증 나타나고 여기가 바로 뭐예요? 대퇴골이잖아요. 여기가 대퇴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해부의 통증, 대퇴부의 통증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여기가 똑 부러졌으니까 이게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제한 문제 나타나고 여기가 부러지면서 똑 부러지는 그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치료 및 예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가장 큰 원인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일어나니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골절이 나타났다 그러면 수술하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낙상을 예방해 주도록 하는 게 중요한 간호법이자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비뇨 생식기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뇨 생식기 질환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성에게 주로 잘 생기는 요실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남성에게 잘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여성에게 주로 잘 생기는 거죠.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걸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랑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건데 왜 그러는 거냐면 방광의 지금 능력이 감소를 해서 그렇고 다음에 이 방광을 이렇게 튼튼하게 잡아주는 골반 근육이 지금 약화돼서 그러는 거고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인해서 지금 요실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증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이게 있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요실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해가지고 복압이라고 하는 건 복부의 압력이 복압이거든요.
그럼 이 복부의 압력이 증가되면 이 복부에 뭐가 있죠, 여러분? 방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방광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방광을 눌러버리면서 소변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기침을 한다던가 많이 크게 웃는다던가, 재채기를 한다던가, 달리기를 한다던가, 줄넘기를 한다던가, 이런 복부의 압력이 증가했을 때 소변이 흘러나오는 걸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복부 비만도, 복부의 압력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복부 비만도 압력이 상승하는 거니까 복부 비만도 지금 이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 변비 같은 거 할 때, 변비 있을 때 배에 힘 주잖아요. 그런 것도 바로 이 복압성 요실금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절박성 요실금은 우리 다른 말로 긴급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배출되는 걸 긴급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런 게 있는데요. 비뇨기계를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 양쪽에 신장이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요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방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요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비뇨기계예요. 그래서 비뇨기계는 2개의 신장과 2개의 요관과 하나의 방광과 하나의 요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기능을 좀 살펴보면요. 신장에서는 소변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관은 만든 소변을 방광까지 이동시켜줘요. 방광까지 소변을 이동시켜주고요. 이 방광은 소변을 저장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광은 소변을 500cc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요. 한 300cc 정도 찼을 때 소변이 보고 싶다는 요의를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방광이 수축을 하면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배출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광이 가득 찼는데도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원래 300cc 정도 차면 요의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득 찼는데 소변 배출이 안 되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역류돼가지고 흘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변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지금 방광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방광에서 넘쳐 흘러가지고 역류돼서 나오는 요실금을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치료 및 예방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치료 및 예방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원인에 따라서 약물요법이나 수술요법 할 수도 있는데요. 얘가 뭐냐면 요실금이 있으면 자꾸 소변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소변을 자꾸 보게 될까봐 수분 섭취를 안 하거든요. 그럼 수분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 비뇨기계 기능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방광의 기능도 유지하고 비뇨기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간호고요.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규칙적인 배뇨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규칙적인 배뇨 훈련을 해주는데, 이 규칙적인 배뇨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소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2시간 간격, 1시간 간격 이렇게 시간 간격으로 내가 요의를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도록 하는 거고요. 만약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환자라고 하면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변기 갖다 대줘가지고 지금 소변 보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규칙적인 배뇨 훈련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하는 거냐면 케겔 운동이라고 해요. 케겔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건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을 케겔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방광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도가 있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방광이었고요. 방광이 수축해가지고 이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배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는 뭐가 있냐면,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가 골반 근육이거든요. 그럼 얘를 튼튼하게 잡아주잖아요. 그럼 골반 근육이 이렇게 그렇게 케겔 운동을 하면 이게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더 넓어져가지고 이렇게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튼튼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튼튼하게 잡아줘가지고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 근육 강화 케겔 운동을 해가지고 이걸 튼튼하게 잡아줘서 지지해줘가지고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아까 변비일 때 배에 힘을 주면 복압이 상승해서 요실금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비를 예방해주기 위해서 고섬유소시기를 해주는 거고, 복부 비만도 복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복부 비만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체중 조절을 해주는 것도 이 요실금의 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성에게 잘 생기는 요실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남성에게 잘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립선을 제가 좀 그려드릴 건데요. 보세요. 이렇게 남성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남성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남성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음경이에요. 음경 페니스예요. 페니스고 이게 뭐냐면 음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음낭이고요.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요도예요. 소변을 배출하는 요도고요. 이게 바로 방광이에요.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방광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전립선이에요. 전립선. 그럼 이 전립선이 뭐를 싸고 있어요, 여러분? 요도를 싸고 있죠. 그런데 이 전립선이 뚱뚱해지고 비대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전립선이 뚱뚱해지고 비대해지면 뭐를 압박을 하게 되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도를 압박하게 돼요. 그럼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소변이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방울방울 나오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이 비대돼서 여기 안에 있는 요도를 자꾸 누르고 압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가는 줄기가 나오고 소변이 방울방울 나오게 되고 소변이 안 나오니까 여기에는 소변이 가득 차가지고 소변이 마렵고 그래서 자꾸 화장실에 가는 빈뇨증이 생기고 밤에 더 생기니까 야뇨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남성에게만 있는 거죠. 전립선은. 그래서 남성에게 잘 생기는 거고요. 왜 그러는 거냐면 나이 들어가서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남성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게 되고요. 남성 같은 경우엔 노화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성 호르몬은 감소해요.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는데 무슨 호르몬은 증가하게 되는 거냐면 여성 호르몬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든 남성 같은 경우에 TV 보면서 막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부인이 소중해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소중해지고 밖에서 이렇게 막 나갔던 그런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자꾸 부인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거고요. 다음에 비만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만하면 살이 찌는 거잖아요. 살이 찌면 전립선도 살이 지겠죠. 전립선이 살이 지면 요도를 압박하면서 전립선 비대증 생기는 거고요. 다음에 비만이랑 상관이 있으니까 뭘까요? 고지방,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뭐가 상관이 있냐면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술과 담배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남성 호르몬도 감소하고 여성 호르몬 감소하고 담배를 피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감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과 담배도 이 전립선 비대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전립선이 비대해서 요도를 압박하잖아요. 그럼 요도를 압박하면서 요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가늘하고 그리고 이게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변 보고도 시원하지 않고 그리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아직 소변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방광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시 소변이 막 마렵고 다음에 밤에 막 소변 보려고 자주 깨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빈뇨 증상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에 밤에 나오는 이 야간뇨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냐면 일단은 원인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원인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노화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은 증가를 하고 남성 호르몬은 감소한다고. 이게 원인이었고요. 그죠? 두 번째 원인은 뭐였죠, 여러분? 비만으로 인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뭐였죠, 여러분? 음주랑 흡연이었잖아요. 요거를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음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주해야 되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흡연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금연해야 되는 거고요. 비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 체중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하고 저지방 식사하는 거고요. 심하다면 전립선을 절제해주는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안 나갔잖아요. 그럼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게 되겠죠. 그럼 물이 고이면 썩겠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양쪽에 신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였냐면 신장이었고요. 얘가 요관이었고요. 다음에 얘가 방광이었고요. 다음에 얘가 뭐였냐면 얘가 요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광에서 소변이 안 나가니까 여기 안에 뭐가 가득 찼을까요, 여러분? 소변이 그냥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럼 물이 고이면 썩죠. 그런 것처럼 방광이 배출되고 계속 안 되면 이게 방광염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방광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로 이렇게 상행성으로 감염이 돼요. 그럼 이 방광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신장염까지 나타날 수 있고 이게 신장 질환으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체된 소변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게 소변이 안 나가니까 카테터 집어넣어가지고 도뇨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카테터 삽입해가지고 인공적으로라도 여기 있는 소변을 배출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약물요법을 해줘야 되는 게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비뇨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피부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부계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창이에요, 여러분. 욕창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욕창은 피부가 썩어서 괴사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욕창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욕창은 한 번 생기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욕창은 생기지 않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번 생기면 치료가 잘 안 되고 얘가 피부가 괴사되고 썩고 더 번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욕창은 왜 생기냐면요, 여러분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겨요. 시간과 압력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누워있는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예요. 계속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럼 계속 누워있으니까 뭐가 지금 주어진 거죠? 시간이 계속 누워진 거죠. 그럼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여기 밑에 있는 피부 있잖아요. 여기 있는 피부. 여기 있는 피부가 지속적인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되면서 여기 피부가 빨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졸리고 그럴 때 책 이렇게 넣고 이렇게 누워 이렇게 잠깐씩 잘 때 자고 일어나면 여기에 뭐가 되죠?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잠깐 시간이었는데도 여기가 빨개졌죠. 그런데 그건 잠깐이었으니까 회복이 되지만 이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부가 계속 안 좋아지면 나중에 썩어지기까지 가는 게 바로 뭐냐면 썩고 괴사되고 이런 걸 욕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시간 동안 계속적인 압박과 압력을 받게 되면 빨개지고 막 이러면서 피부가 나중에 수포 생기고 물집 생기고 썩어지게 되는 걸 바로 뭐냐면 욕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욕창의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기간의 와상 상태인 거죠. 장기간 지금 와상 상태에 누워있는 거예요. 장기간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럼 누워있으면 뭐가 되죠, 여러분? 계속적인 시간과 계속적인 뭐를 받게 돼요? 압박과 계속적인 압력을 받게 되는 거니까 들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척추신경의 장애로 지금 환자를 체위 변경을 못해요. 체위 변경을 못하면 똑같은 자세로 계속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다음에 특히 욕창이 어디가 많이 생기는 거냐면 계속적인 압박을 받다 하더라도 뼈가 튀어나온 곳에 계속 압박을 받게 되면 이런 그 욕창이 많이 생긴다고,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욕창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비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세요. 저체중이 더 영향을 일으켜요.
이게 비만보다도 저체중이 이렇게 영향을 일으키는데 왜 그러는 거냐면 저체중 환자의 살이 없으니까 저체중 환자는 뭐가 많이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뼈가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뼈가 튀어나온 곳에 욕창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환자보다 저체중 환자가 욕창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습기가 있는 상태면 더 잘 썩을 거 아니에요. 괴사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실금이나 변실금 상태로 이렇게 습기로 이게 피부가 돼 있다 그러면 더 많이 생기고요. 다음에 뭐냐면 환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올렸을 때 이렇게 환자를 잡아 끌거나 막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시트가 이렇게 접혀져 있거나 그러면 지금 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욕창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단계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고요. 되게 쉽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요. 1단계는 색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색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잠깐 누워있을 때 누워있다가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이렇게 빨개지잖아요. 그러면 색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계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 거기가 분홍색, 푸른색,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얗게 되는데 우리 이걸 누르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세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게 하얀 상태가 좀 오래 지속이 되는 이런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면 다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속이 되면 이제 물집이 생기는 건 2단계예요.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피부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 가장 위에 있는 게 표피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진피고요.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피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이 가장 밑에 있는 이 피하 조직까지 썩은 걸 갖다가 괴사가 된 걸 3단계라고 하고요. 다음에 4단계는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옆에 있는 뼈, 근육까지 썩은 걸 갖다 우리 괴사가 된 걸 4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는 색의 변화가 나타난 거고요. 2단계는 물집이 잡힌 거고요. 3단계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까지 썩은 거고요. 피부가 썩은 거예요. 지금 괴사된 상태고요. 4단계는 피부뿐만 아니라 뼈랑 근육, 주변 조직까지 괴사된 걸 갖다가 4단계 욕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욕창은 한 번 생기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피부를 관찰을 해서 욕창이 생기기 전에 예방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환자의 피부 상태를 점검을 해서 붉게 변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자세 변경을 여러 번 해줘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인 압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바꿔주는데 우리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 해줘가지고 계속적인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환자 이동시킬 때 밀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이게 압박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시트 주름 어깨 쫙쫙 펴주는 거고요. 다음에 뼈 주위 보호,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뼈 주위 보호하고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베개 끼워준다 그랬는데 살과 살이 계속 이렇게 부딪혀 있어도 살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여기가 손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과 살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는 베개 끼워주고요. 다음에 압력이 가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물침대라던가 공기침대라던가 이렇게 압력을 덜 받기 위해서 특수 매트리스와 베개 사용하는 게 방석, 특수 매트리스 특수 베개, 특수 뭐 이렇게 방석 같은 거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도넛 모양의 베개는 절대 사용 금지인데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생긴 게 있잖아요. 그럼 이 도넛 모양의 베개를 갖다가 엉덩이 있는 부위,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엉덩이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도넛 베개는 왜 안 좋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부위는 살이 안 닿잖아요. 그럼 이 부위는 괜찮은데 지금 이 부위 있죠. 이 부위는 더 압박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넛 모양으로 생긴 부위는 뻥 뚫린 부위는 피부가 안 닿지만 이 도넛 모양의 그 베개 안에는 더 피부가 더 압박을 많이 받아서 여기 닿는 피부는 더 압박을 많이 받아서 그 부위에 욕창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넛 베개는 절대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도넛백에는 절대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지금 환자의 피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주머니에 화상을 더 쉽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주머니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에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 사용하고 미지근한 물로 닦아야 되고요. 그리고 습기가 있으면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두드려 말려가지고 건조한 상태 유지시켜 줘야 되는 거고요. 파우더는 맨 처음에는 뽀송뽀송한데 나중에는 거기에 습해지면서 세균의 변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는 절대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몸에 꽉 끼는 옷 입지 않고요. 단추 달린 거 입지 않고요. 다음에 스커트는 단추 달린 옷은 입지 않아가지고 눌리는 거 방지해 주는 거죠. 다음에 여기가 습해지면 가렵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긁어가지고 2차 감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긁을 거를 긁어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긁지 않게 손톱 짧게 자르고요. 다음에 피부를 재생시키는 영양소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지금 피부가 손상된 환자니까 피부를 재생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해가지고 지금 피부를 재생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인 같은 경우에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고요. 다음에 휠체어거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더 압박을 더 심하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욕창의 초기 대처법을 대해서 살펴볼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욕창은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주고 예방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환자의 피부 상태 관찰해서 붉게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붉게 된 부분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요. 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수건으로 물기 제거해주는 거죠. 다음에 그 부위를 나선형 그리듯이 마사지하고요. 가볍게 두드려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요.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도 되지만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키고요. 춥지 않을 때는 왜 애기 기저귀 발진 생겼을 때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를 이렇게 30분 정도 피부에 쪼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창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우리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다른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가 되면 피지선의 분비가, 피지선이잖아요. 이 분비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럼 이 피지선이라고 하는 건 기름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름이 이렇게 잘 분비가 안 돼요. 그럼 이 기름기가 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피지가 안 좋은 역할도 하지만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기름기가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겠죠. 그럼 건조증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노인이 되게 되면 피부가 건조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하면 가렵잖아요. 그렇게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소양증 같은 증상이 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화에 따라서 피지선의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건조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 더 많이 생기는 거냐면 실내 습도가 낮은 겨울철.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지니까 이때 더 잘 생기고요. 다음에 이런 비누라던가 세정제라던가 알코올이라던가 목욕 중에 뜨거운 물 사용 같은 게 이런 걸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누도 순한 비누 사용해야 되고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이런 로션이나 그런 거 사용해야 되는 거고, 뜨거운 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가 빨개지고 부종하고 통증이 있고, 다음에 이렇게 가려움증 같은 이런 소양증 증상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건조한 거니까 치료 어떻게 해줄까요, 여러분? 건조하니까 우리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 이렇게 가습기를 해가지고 습도를 조절해 주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충분히 섭취해 주거나. 그런데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렇게 건조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노인은 일주일에 1회 정도 목욕해 주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1회, 매일 정도 목욕하는 게 아니라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회 정도 목욕해 주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 건조 방지해 주고요. 다음에 목욕할 때, 샤워할 때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 사용하고 순한 비누 사용하고 물기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기를 닦는 게 아니라 두드려서 말리고 그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데 이 보습제도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그런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건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던 사람이 이 수두 바이러스가 잠재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게 피부에 수포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갖다가 대상포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두를 일으켰던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대상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두일 때 물집 잡혔잖아요. 수포. 그러니까 대상포진도 수포 물집이 잡히는 게 특징인데 그런데 이건 좀 다른 게 뭐냐면 신경을 따라서 분포하기 때문에 신경에 따라서 분포해서 통증이 굉장히 있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면역력 떨어지게 되잖아요. 다 이게 면역력 떨어진 거랑 상관이 있거든요. 과로나 스트레스에도 면역력 떨어지잖아요. 다음에 이런 병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다 면역력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두를 일으켰던 그 바이러스가 스트레스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은 수두랑 거의 비슷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수포가 발생해요. 수포. 그런데 신경절을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 자결감,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위가 가렵고 그다음에 저림이나 타는 듯한 통증인 자결감. 왜냐하면 얘가 신경절을 따라서 뭐가 발생하게 되면 수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치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게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 제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냉찜질, 소양증이 있을 때 바르는 칼라민 로션 같은 거 발라주고요. 다음에 대상포진 주사 있잖아요. 이런 예방접종 해가지고 좀 면역력을 증가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질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안정. 왜냐하면 스트레스나 면역력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다음에 너무 아픈 이렇게 자결감, 타는 듯한 통증을 나타나기 때문에 처방받은 진통제를 갖다가 복용할 수도 있고 이 수포 물집이 터지면 이렇게 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긁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에 면역력 높이도록 하고요. 다음에 예방접종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다음에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내가 이런 걸까 하고 하는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자가진단법은 물집이 나타나기 전서부터 이렇게 좀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신경절을 따라서 분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집이 양쪽에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측성으로 나타나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측성, 한쪽의 신경절을 따라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몸 한쪽에 띠 모양으로 수포가 나타나고요. 다음에 신경절에 나타나기 때문에 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 자결감이 느껴지고요. 다음에 과거에 수두를 앓았다거나 대상포진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재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재발하기 때문에 허약하거나 이렇게 암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주로 생기는 게 바로 이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계 질환에서 지금 대상포진도 살펴봤고 욕창도 살펴봤고 피부 건조증도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